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격리 입원실 보면은 이게 기본적인 격리 입원실의 복장이에요. 요새 뭐 마스크에 다 쓰니까 고글은 사실 많이 쓰지는 않아요. 고글은 많이 쓰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그 머리에 하는 거 있죠. 약간 아줌마들 파마할 때 쓰는 것 같은 이런 뭐라 그러죠? 요걸 이제 헤어캡 같은 거 쓰고 마스크 쓰고 장갑도 지금 되게 착용을 잘한 거예요. 예,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요런 걸 뭐 이제 코트라고도 부르고 뭐 다양하게 부르는데 방역복 같이 생긴 거 요게 보통 그 격리 입원실 안에 하나씩 걸려 있어요. 드나들 때마다 항상 이걸 입고 벗고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신발은 신지 않은 것 같은데 원래 이제 따로 부츠가 있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외과 할 때 그 부츠 이제 또 사진으로 보여줄 텐데 부츠까지 이제 신고 왜냐면은 균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루트로 많이 묻냐면은 발에 묻어요. 발에 묻어서 다 전파되고 부츠를 신든 안 신든 이런 식으로 요건 지금 배변판 위에다가 수건을 놓고 위에다 락스를 뿌린 건데 요걸 한 번씩 밟고 들어가야 되죠. 예, 그래서 발에 많이 묻어 있으면은 돌아다니면서 다 묻어버리니까 격리 입원실이 있으면은 반드시 신발 소독하고 들어가서 안에서 복장 챙겨 입고 아니면은 밖에서 복장을 보통 다 하고 신발 소독하고 안에 들어가서 복장 벗어놓고 나오고 또 복장 이거 입고 돌아다니면 안 되죠. 그쵸? 내부에 보면은 차트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격리 입원실은 격리 입원실에만 쓰는 볼펜이 따로 있고 격리 입원실에서만 쓰는 차트가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내부에 이제 차트가 있으니까 여기가 뭐 무슨 약 먹었는지 밥 얼마 먹었는지 뭐 주사 언제 맞았는지 이런 거 여러분들이 이제 기입을 해야 되죠. 입원실 내부 이제 보시면은 제가 있던 곳에 이제 격리 입원실인데 원래는 이제 다 음압이 걸려가지고 뭐 창문 같은 것도 되게 이제 꼼꼼히 보통 이제 설계가 되게 돼 있어요. 밖이랑 완전히 차단되도록 뭐 여기 이제 그렇게까지 돼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이제 입원실 3개 있고 여기 이제 좀 큰 케이지도 있고 그 다음에 보호자분이 가져오신 케이지라든지 물품이라든지 담요 이런 거는 격리실로 들어왔다가 밖으로 함부로 나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통 안에서 같이 보관을 하고 있고 입원실 이제 안쪽에 보시면은 뭐 주사기 뭐 라인 잡는 거 볼펜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이프 그다음 뭐 패드니 뭐니 거즈 이런 거 전부 다 격리실용 게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부로 밖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계속 격리실에서 쓴다고 보시면 돼요. 격리실용 뭐 락스라든지 체중계라든지 당연히 체중계 같은 것도 격리실용이 따로 있겠죠. 그리고 이건 뭐죠? 예, 밥 주고 물 주고 하는 거 패드 이런 거 전부 다 격리실용이 따로 있어야 됩니다. 전염병 환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처치할 때 주의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염병이 의심되는 환자는 물론 데려오신 보호자분들도 전염병 환자를 만졌죠. 그럼 사실 보호자분도 이미 오염이 된 상태예요. 그래서 다른 환자로 전염 우려가 있으니까 강아지 반드시 안고 계시도록 말씀을 드리고 강아지가 그냥 바닥에 놓고 막 돌아다니고 똥 싸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 퍼지죠? 다른 강아지 절대 만지지 않도록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런 거는 친절한 것도 좋지만 상당히 좀 단호하게 말씀을 해줘야 됩니다. 뭐 이거 가지고 그래요 라고 했다가는 큰일 나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면 진료 볼 수가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꼭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협조가 안 되면은 이런 거는 되지 않으니 안 되니 큰일 나니까 가급적 의심이 되면은 바로 격리실로 조금 찝찝하다 싶으면은 수의사한테 한번 물어보는 게 좋아요. 그럼 수의사도 웬만하면 격리실로 보내라고 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애기 증상 보고 그 다음에 접종 내역 보고 그런 것들 파악해야 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염성 장염이 제일 무서워요. 파보 장염. 그 다음 이제 코로나 장염은 우리 코로나랑은 좀 달라요. 이건 장염 코로나로 강아지가 걸리는 코로나가 있는데 이거는 파보보다는 약한데 비슷해요. 마찬가지로 전염되고 파보보다 조금 약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격리 입원실에 입원시키고 자, 분변이나 구토로 주로 전파가 되기 때문에 분변이라든지 구토가 묻은 모든 물건이나 벽 등은 소독 스프레이를 이동해서 즉시 소독해야 됩니다. 당연하죠. 강아지를 만진 후 다른 환자 만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만약에 여러분이 만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 굉장히 깨끗하게 씻고 해야겠죠.
강아지와 관련된 모든 물건을 만졌을 때에는 바로 손을 비누로 닦은 후 다른 업무를 봐야 하고, 분변이나 구토물이 묻은 패드를 버릴 때는 따로 봉투에 넣어서 버린다. 아까 보면 여기 노란색 봉투 있죠? 보통 이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노란색 봉투에 뭐 분변이라든지 이런 거 넣고, 그 다음에 이걸 또 폐기물 그 함이 있어요. 그 주황색 봉투로 된 거 거기다가 넣고, 그 다음에 포장해서 격리실로에서 나가는 건 또 따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2중 3중으로 해서 왜냐하면은 분변이나 구토물로 전파가 되니까 토가 묻었다든지 뭐 설사가 묻었다든지 이거 자체가 뭐예요? 아주 심각한 전염원이죠, 다른 것보다. 예, 그래서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되고, 천이 묻었을 때는 비누로 손빨래 한 후 소독액에 담고 소독한다. 기본적으로는 락스로 된 소독물을 하나 타서 이제 세수대 같은 걸 놓죠. 그 다음에 그거는 아예 그냥 소독액에 푹 담궈서 락스를 통해서 완전히 세정이 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빨래를 돌리든지 하게 되죠. 대신에 락스에 너무 오래 담그게 되면은 수건 같은 게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그거는 이제 병원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까. 파보 환자의 밥그릇은 일반 아이들의 밥그릇과 섞이지 않게 별도 관리하고, 아까 말씀드렸죠. 밥그릇, 물그릇 다 따로 쓴다고. 오염된 부분을 닦아낸 후 소독 스프레이를 뿌려놓고 5분 후 물로 헹군다. 홍역이 아까 말씀드린 디스템퍼예요. 그래서 요거는 설사라든지 그런 것들보다는 보통 재채기 했을 때 타액이나 콧물 이런 걸로 인해서 많이 전파가 됩니다. 요거는 호흡기 쪽으로 콧물, 눈곱 같은 거 되게 많이 보여요. 그런데 설사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분변 같은 거, 토사물 같은 것도 주의를 해야 되고, 완전히 밀폐된 격리실에 입원시킨다. 당연히 파보도 그렇고 홍역도 그렇고, 방역은 파보에 준하여 실시한다. 닦을 때도 락스로 닦고 굉장히 이것도 전염성이 강하고, 파보든 홍역이든 걸리면은 백신이 안 돼 있으면 걸리면은 대부분 사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어린 나이에 걸렸으면. 그나마 파보 같은 경우는 조금 괜찮은 편인데, 홍역은 일단 신경 증상 같은 거 보이기 시작하면 거의 다 죽어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치료하지 않으면은 대부분 이제 사망하게 되는데, 기생충성 장애염은 이건 제가 책에서 가지고 오는 건데 파보에 준해서 관리를 한다고 되는데, 다만 실제 병원에서 파보에 준해서까지 관리하지는 않아요.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고, 기생충은 그냥 뭐 격리하고 그런 경우도 이렇게 흔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거는 병원마다 달라고, 원칙적으로는 뭐 당연히 격리하고 하는 게 맞고, 그리고 강아지 인플루엔자라든지 캣네코프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사실 캣네코프는 따로 격리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원래는 이것도 격리를 해야 돼요. 호흡기, 기침을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인플루엔자는 어때요? 인플루엔자 같은 경우는 지금 사람이 걸리는 코로나랑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보통 이제 비말이라든지 아니면 심하면은 공기를 통해서 그냥 이렇게 막 그 전파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막기 힘든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저희 병원에서는 격리를 하지 않았는데, 격리를 하는 게 당연히 더 좋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공기에서 감염되기 때문에 사실 백신 외에는 막을 방법이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격리가 소용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무조건 백신을 해야 되고, 당연히 다른 개와 접촉은 최대한 줄인다. 그래서 아기가 약간 그런 징후를 보이면은 일단은 대기실 내에서 상당히 주의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수의사한테 꼭 물어보고. 자, 감염병 환자의 진료 및 입원에 따른 주의. 그래서 뭐 전염병에 의심되는 동물이 했던 얘긴데 진료실 밖으로 치우고, 문을 여닫거나 그런 접촉하는 것도 가급적이면 보호자 손에 균이 득실득실할 수 있죠.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수의사나 간호사가 하는 것이 좋고, 진료 중에 보호자 몸에 이미 묻었는데 보호자가 자꾸 뭐 벽을 만진다든지 문을 만진다든지 하면은 예, 주의를 시키는 게 근데 쉽진 않아요. 문 만지지 마세요. 오염됩니다. 이러면 좋아하겠어요? 잘 보고 있다가 나중에 조용히 닦아야겠죠. 캐리어는 바닥에 신문지 등 버릴 수 있는 것을 약간 넓게 깔고 그 위에 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호자를 불쾌하지 않게 하려면 미리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거는 파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심이 되는 상황이고 전염력이 워낙 강해서 다른 동물에 전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면은 보호자가 훨씬 덜 기분 나빠할 수 있죠. 캐리어에서 동물을 꺼낼 때는 벽을 등지고 캐리어의 문을 열고, 동물의 재채기 등에서 벽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꺼낸 후에는 즉시 손을 씻고, 그럴 수 없을 때에는 접촉하지 않도록 손을 진료대 위에 올려놓는다. 진료가 끝나면은 동물의 피부가 흩어지지 않도록 소독약을 먹으면 걸레로 움켜쥐듯이 한 방향으로 닦고,
입원실에 들어갈 때는 아까 격리 입원실이 따로 있죠. 전용 옷과 신발을 착용하거나 전용 옷을 입고 구두 덮개 아니면 보통 부츠를 하고 장갑도 당연히 착용해야 되죠. 뭐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입원실에서 나올 때는 신발을 바꿔 신고, 신발을 바꿔 신기가 어려우면 보통 부츠를 신고 안에서 벗고 나오는 경우가 많고, 차염서산 나트륨액이 이제 락스죠. 락스를 적신 걸레를 갖다가 구두의 뒷면을 닦거나, 아니면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그 밑에다 판을 대고 락스를 놓고 수건 놓고 그 수건이나 이런 것들이 락스 젖을 수 있도록 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그거 탁탁탁탁 하고 나오죠. 흰옷은 입원물에 물 담은 양동이를 준비해두고 거기에 담근 채 운반을 한다. 감염원이 사방으로 흩날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으므로 물통 안에 소독제가 아닌 물을 담가둔다. 다만 여러분들이 락스를 쓸 때 주의하실 부분은, 락스를 쓰면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그 스크럽이라 그러죠. 그 수술복 같은 그 내피, 그게 색깔이 변색이 돼요. 제 스크럽도 남색인데 약간 주황색으로 이렇게 변색된 부분이 있어요. 그게 락스가 묻어서 그래요. 그래서 변색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고요. 그거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변색이 돼버리면. 퇴원을 한 후에는 패드나 버릴 것 뒤집어서 비닐봉투에 넣고, 케이지 내부는 소독약으로 적신 걸레로 가장 오염이 안 된 부분 천장에서부터, 천장이 당연히 오염이 덜 됐겠죠. 벽, 바닥은 오염이 많이 됐겠죠. 발로도 하고. 그러니까 오염이 많이 된 쪽부터 적게 된 쪽으로 하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오염이 제일 안 된 부분부터 많이 된 부분으로, 많이 된 부분에서 적게 된 부분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많이 된 부분에 묻어있던 그 많은 세균들이 적은 부분으로 다 가버리겠죠. 그러면 다 많아지겠죠, 균이. 그래서 주의해야 되고, 일상에서의 주의점은 당연히 사람의 행동 범위와 동선을 제한해야 됩니다. 보호자라든지 동물이 막 돌아다니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를 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병원 구조를 청결한 영역과 그 이외의 영역으로 구분을 하며, 그러니까 격리실은 한마디로 완전 오염된 영역이고 나머지 부분은 청결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염되지 않도록, 오염이 격리실에서 입원실 쪽으로 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입원실에서 격리실로 가는 건 괜찮아요. 오염되는 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런데 이미 오염돼 있는 게 깨끗한 쪽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청결한 영역에서 그 이외의 장소로 일방통행해야 한다. 일방통행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결한 쪽에서 오염된 쪽으로만, 오염된 쪽에서 밖으로 반대쪽으로 나가는 건 안 됩니다. 타월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건은 아예 없애버리는 게 낫고, 바닥에 불필요한 물건 놓지 않는 게 좋아요. 바닥에 이것저것 내려놨다가 그거 들고 나가면 어떻게 되죠? 문제 생길 수 있고, 당연히 병실은 소독약을 사용하지 않고 세세하게 청소를 한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락스가 냄새가 너무 독해요. 그래서 이거 오늘 하루 포기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락스 청소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힘든 경우에는 소독약을 사용하지 않고 할 때는 세세하게 잘 청소를 해야겠죠. 청소할 때는 청결한 장소 시작해서 마지막으로 격리병동,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결한 쪽에서 더러운 쪽으로 옮겨가야 되고, 걸레를 사용할 때는 한 장으로 여러 물건과 여러 장소를 닦지 않는다. 그래서 격리실에서 따로 사용하는 건 다 따로 있다 그랬죠. 뭐든지. 혈액이 묻은 곳은 차염선 나트륨 사용한다. 몇 방울 떨어뜨린 후 10분 이상 방치하고 최대한 닦아낸다. 그래서 보통 유기물 같은 거에 이제 알코올이나 이런 것들이 좀 불활화되는 경우가 좀 있다 보니까 뭐 변이나 이런 거 묻었을 때는 좀 많이 사용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차염선 나트륨 사용할 수 있고, 손걸레와 대걸레를 헹굴 때는 물통에 담아놓은 물이 아니라 흐르는 물로 헹군다. 마지막에는 완전히 건조시킨다. 자, 동물병원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청소하고 위생관리를 이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업무가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청소예요, 청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항상 그 동물병원이 청결하고 깨끗한 상태로 이제 유지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요새 보면 동물병원도 굉장히 희고 깨끗하게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깨끗하다는 느낌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밝고 화사하게 인테리어를 하는 편인데, 그렇기 때문에 막 하얗고 그러면 어때요? 병원이 뭔가 더러운 게 있으면 티가 더 잘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청소를 잘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기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으면은 수의사나 원장이나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이 좀 안 좋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일을 하게 되면 청소 같은 것들 기본적으로 잘 신경 써주시는 게 좋고,
청소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침에 왔을 때 청소하고 집에 갈 때 청소하고 병원마다 다르지만 몇 달에 한 번씩 대청소하는 경우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퇴원을 한다거나 격리 입원장에서 나간다든지 그럴 때는 한 번 더 확 청소하고 그렇게 되죠. 아침에 출근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쫙 한번 청소를 하게 되죠. 청소 보이는 곳의 정리 청소는 당연히 해야 되고 안 보이고 구석진 곳의 위생을 평소에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고 손이 잘 닿지 않는 곳에 세균과 곰팡이, 먼지 등이 득실된다. 예, 기본적으로 그 강아지들이 털도 막 날리고 여기저기 소변이나 오줌 소변이나 뭐 대변 봤는데 잘 닦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얘네들이 어디다가 놓냐면 구석구석에다가 그냥 냄새 킁킁 맡고 돌아다니면서 틈에다가 놓죠. 예, 그러면 냄새는 나는데 이게 막 처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대기성 및 체중계 및 각장의 틈 등은 매일 손걸레로 닦는 것이 좋고요. 청소할 때 사용하는 소독제 종류, 희석 방법, 사용 방법은 동물병원마다 다르기 때문에 병원의 방침에 따르도록 한다. 그래서 뭐를 쓰라고 보통 지정을 해줘요. 그거대로 쓰면 되고 청소할 때는 보통 이제 대기실이라든지 아니면 처치실에 있는 어떤 뭐 그 큰 테이블이라든지 의자라든지 아니면 진료대 같은 거 이제 닦게 되죠. 그래서 이제 걸레 소독 스프레이 그 다음에 병원별로 소독 스프레이 제조법이나 분리수거법이 다르니까 이런 거 이제 유념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케이지도 이제 청소를 해야 되죠. 동물병원마다 입원장의 모양과 형태가 다르며 이에 따라 청소하는 방법도 다르다. 청소하는 동안에 어때요? 케이지 청소를 왜 해야 되죠? 일단 뭐 퇴원하거나 이랬을 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고 수시로 해야 되는 이유는 얘네들이 변을 보거나 아니면 음식물을 막 흘리거나 소변을 보거나 아니면 뭐 구토를 한다거나 그쵸? 침을 많이 흘린다거나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털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날리고 피부병이 있다거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물이 나온다거나 뭐 냄새가 날 수 있겠죠? 그래서 청소를 잘 해야 되고 청소하는 동안에는 입원장에 있는 동물들을 뭐 옆 케이지나 이런 데 깨끗한 데 이동시키고 끝나면 다시 넣고 바닥에 만약 풀어놓을 때는 펜스를 꼭 치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좀 한정된 공간에 놓든지 뭐 오줌 바디 판을 쓰는 경우도 있고 뭐 어쨌든 패드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잘 처리를 하고 빈 입원장은 스프레이로 꼼꼼히 뿌려놓고 그 다음에 여기저기 소독해주고 입원장 구석구석 닦고 오줌 바디를 끼워 넣는 레일 같은 거 입원장 모퉁이 같은 거 신경 써서 닦고 오줌 바지는 철수세미로 닦아낸 후에 물기를 잘 닦아 본래 위치에 끼워 넣는다. 그래서 패드 같은 거 쓰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밑에 바지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 패드 까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들도 잘 끼워 넣고 유리 같은 경우는 되게 티가 많이 나죠. 그래서 지문이나 이런 거 묻혀있지 않도록 마른 걸레로 잘 닦고 전면 유리에 묻은 얼룩과 이물질 같은 것도 제거를 하고 그쵸. 유리가 깨지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잘 해줘야 되고 유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왜 관리해야 되냐면 청결을 위해서도 관리해야 되지만 보통 동물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들이 뭐 하루에 한 번, 며칠에 한 번, 뭐 수술 끝나고 이런 식으로 꼭 면회를 와요. 그럼 면회를 오기 전에 그렇게 애기가 막 똥오줌 다 묻어있고 그 다음에 입원장 안에 다 그렇게 돼 있으면 뭐 지저분하게 막 냄새나고 그러면 어때요? 얘가 치료를 잘 받고 있냐 건강하냐 이런 거는 둘째 문제가 돼버리고 보호자분이 컴플레인을 합니다. 이런 거에 관련돼서 컴플레인이 저도 꽤 많이 받아봤어요. 특히 뭐 고양이나 강아지가 변을 싸놓고 거기다 그냥 몸을 그냥 부대거나 주저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뭐 흰 강아지 흰 고양이는 어때요? 이게 처리가 안 돼요. 그러면은 닦아주고 하도 냄새가 나고 그렇다고 털을 밀어버릴 수는 없고 그럼 보호자분이 와서 여기는 이런 것도 관리를 안 해주시나요? 이런 경우가 몇 번 있었어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테크니션 선생님들이 들여다봐야 돼요. 오줌 쌌나 똥 쌌나 이런 것들 들여다보고 냄새 나는지 그런 것들 그리고 애기가 이제 뭐 계속 이렇게 몸을 이렇게 웅크리고 있다 그러면 혹시 밑에 분변 같은 거 있지 않은지 한번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케이지 보시면은 요새는 이제 다 이런 온도 조절이나 이런 거 되죠. 소형동물 케이지. 저희 병원에서는 이게 이제 천으로 된 이제 분변 패드인데 빨아서 쓸 수 있고 패드 같은 거 사용하는 경우도 많죠.
대신에 패드 같은 거 사용할 때 어때요? 얘네들이 발로 막 패드 막 밀어넣고 난리를 치우다가 오줌은 엉뚱한 데 싸는 경우가 많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밑에 아까 설명드렸듯이 그 판 같은 거 놓는 경우도 있죠. 판 같은 거 놓고 오줌이나 분변이 밑으로 이제 떨어지면은 밑에 판만 가는 경우. 그 경우에는 판만 갈아도 냄새는 나기 때문에 판을 또 닦아주고 해야 되죠. ICU도 마찬가지. ICU 보면은 여기 이제 천으로 된 거고, 여기 미국에 쓰는 ICU인데 보시면은 패드로 돼 있죠. 네, 이렇게 돼 있고, 뭐 지금 뭐 산소 같은 거 이제 다 조절되고, 대형 동물.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시면은 판처럼 돼 있는 데도 있고, 대형 동물은 이제 이런 것들이 여의치 않아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것도 있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된 거는 어때요? 닦기가 좀 수월하죠. 어쨌든 변을 싸든 오줌을 싸든 토를 하든 이런 것들 다 닦고, 그 다음에 이번 잔 청소도 한번 쭉 해야 돼요. 그 동안에 다른 동물은, 해당 동물은 옆 칸으로 놓든지 하고, 고양이 같은 경우는 좀 스트레스 덜 받으라고, 얘는 이제 병원에서 키우는 고양이라서 사라라는 애인데, 키우는 고양이라서 따로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고양이는 이렇게 완전 뻥 뚫린 유리에 있으면은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꽤 있어요. 밖에서 자기를 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는 밖에 이제 천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신문지 같은 걸로 밖에 이제 아예 빛이 안 들어오게 딱 덮어두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동물병원 가시면은 아마 경험해 보셨겠지만 고양이가 진짜 많아요. 고양이가 진짜 많고, 수의사들 사이에서도 고양이를 잘 하는 사람이 떼돈을 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졸업할 때만 해도. 실제로 지금 떼돈을 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되게 친한 분이 지금 이제 동물병원 하시는데, 그분이 이제 고양이만 전문으로 또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고양이가 강아지랑 다른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고양이를 다루는 거랑 강아지를 다루는 건 천지 차이인데, 지금 나와 있는 대부분의 교재라든지 내용을 보면 강아지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고양이 좋아하시거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양이 전용 동물병원 같은 데서 실습을 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고양이를 좀 잘 다루거나 고양이 쪽에 익숙해지면은 굉장히 경력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수요가 요새 많아요. 제가 있던 동물병원 같은 경우는 고양이 진료가 30에서 많게는 한 40%까지 됐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매출 비중에 해봤을 때 절대 적은 비율이 아니고, 고양이 보호자분들이 또 돈을 안 아끼는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검사든 수술이든 그냥 펑펑 돈을 진짜 엄청 쓰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추세에 발맞춰서 강아지만 하면 안 되고 꼭 고양이를 어느 정도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나중에 동물보건사 따고 하시면은 고양이를 내가 좀 잘한다, 잘 다룬다, 그리고 잘 알고 있다, 그러면은 당연히 동물병원에서 수요가 높겠죠. 그리고 요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이 전문 동물병원이 많아졌고, 진료실도 고양이 진료실이 따로 있어요. 입원실이 고양이 입원실이 따로 있어요. 대기실도 고양이 대기실이 따로 있어요. 용품도 고양이 것도 따로 전시해 놓는 병원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고양이에 대해서 잘 파악을 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모로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고, 네, 그래서 고양이 화장실 관리와 고양이장 청소. 자, 고양이는 조금 다르죠? 뭐가 있어야 돼요? 화장실이 따로 있죠? 화장실도 모래를 쓰는 경우도 있고, 실리카겔, 모래도 뭐 실리카겔 모래, 두부 모래, 그쵸? 벤토나이트, 뭐 별의별 거 다 있죠. 감자 모래니 뭐니. 예, 그 다음 뭐 요새는 먹어도 괜찮은 그런 모래 같은 것도 심지어 나와요. 그래서 이런 모래 갈아주는 거나 패드를 보통 쓰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양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양이 입원실이라든지 이런 거 따로 있고, 조명, 그 다음 분위기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세세하게 보통 신경을 많이 써요. 그래서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만약에 얘를 갖다가 진짜 막 시끌벅적하고 스트레스 받는데 놨다 그러면 컴플레인 합니다. 얘 왜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스트레스 받을 만한 환경에 뒀나요? 고양이 전용으로 따로 두지 않나요?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특히 좀 규모가 있는 병원은 고양이 전용으로 해놓지 않으면은 컴플레인이 들어와요. 그래서 고양이 화장실 위치 파악하고,
얘 같은 경우는 여기 화장실이 따로 있죠. 그리고 여기 밥 나오는 데 따로 있고. 고양이는 이제 공간이 보통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그냥 가만히 누워있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고양이 삽으로 바닥에서부터 긁듯이 퍼내고 화장실에서 오줌 덩어리 부서지지 않도록 하고, 오줌이나 분변은 재활용 비닐에 담아 종량제 봉투에 버리고. 다만 아까 격리실에서 이런 게 나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굉장히 주의해서 버려야 되죠. 변 같은 경우는 화장실 모래는 항상 어느 정도 차 있도록 충전하고, 자주자주 조금씩 갈아주는 게 좋아요. 냄새 같은 거 나지 않도록. 고양이 모래 제품명 사용하는 거나 이런 거 며칠마다 갈아주는지 전부 다릅니다. 병원마다. 병원의 기준을 신경 쓰시고, 예를 들어 뭐 고양이 화장실에 있는 모래는 2주에 한 번씩 완전 새 것으로 갈아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양이는 이 스크래치판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캣타워 같은 게 있죠. 그런 거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관리해 주시는 게 좋고, 고양이장도 닦고 이물질 제거하는 게 좋습니다. 자, 용품장을 이제 청소할 때는 어때요? 용품이라는 게 잘 나가는 용품도 있고 아무도 찾지 않는 용품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먼지가 많이 묻어 있으니까 얼룩 없이 잘 닦고, 진열된 용품은 보호자가 구매하기 편리하게 잘 정돈합니다. 많이 파는 거는, 많이 팔리는 거는 앞에다 좀 내놓고, 먼지가 있는 용품은 걸레로 잘 닦아주고, 용품에 가격표가 붙어 있지 않은 경우 상표나 중요한 정보가 가려지지 않도록 잘 붙이고, 체중계도 항상 소독해야 돼요. 그래서 체중계 특히 소독 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진료대를 계속 소독하는 이유가 뭐예요? 털이 떨어지죠? 그러면 다음 보호자가 왔을 때, 얘 뭐 다른 강아지 털이 묻어있네? 되게 더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진료대는 하얀색인데, 하얀색이면 몰라도 막 까만 강아지 털 묻어있고 막 각질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 다시는 안 와야지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체중계도 마찬가지예요. 체중 젤라 그러는데 뭐 그냥 털 잔뜩 묻어있고 막 딱지 떨어져 있고 뭐 각질 떨어져 있고 그러면은 예, 오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정도 떨어져 버려요. 그래서 소독 스프레이를 이용해서 체중계도 항상 소독을 잘 해주셔야 됩니다. 바닥 청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대야에 걸레가 뭐 살짝 잠길 만큼 물을 받고. 자, 바닥 청소나 이런 거는 병원마다 기준이 달라요. 물 묻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냥 마른 걸레로만 하는 경우도 많고, 뭐 그냥 한번 대청소할 때나 물 묻히고. 제가 있던 데는 이제 바닥 청소를 이제 물 해서 했는데, 이거는 그냥 병원의 기준에 따라 다르니까 뭐 좀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대신 중요한 거는 바닥 청소할 때 오줌 냄새, 피 얼룩 뭐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소독제를 쓰든 뭘 쓰든 굉장히 깨끗하게 닦는 게 좋아요. 티가 잘 나니까. 그리고 보통 이제 그 병원마다 이 닦는 게 있죠. 보호자분이나 테크니션 선생님 쓰시라고 그냥 비치해 놓는 경우도 많아요. 오줌 보는 즉시 닦아내는 게 좋고, 괜히 귀찮아서 안 닦아 놓으면 이 오줌을 밟고 사람들이 돌아다니죠, 강아지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닦을 부분이 더 늘어나요. 빨리빨리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오줌을 닦은 걸레로 다른 것을 닦지 않는다. 그러면은 냄새가 다 전염이 되죠. 반려동물의 오줌이나 똥은 보는 즉시 치우고, 걸레 같은 것들 잘 세탁해 주는 게 좋고, 특히 강아지는 안 그렇지만 고양이는, 물론 고양이가 오줌을 아무데나 싸지는 않지만 고양이 오줌 냄새는 어때요? 정말 독해요. 고양이는 사막동물이에요. 사막동물이기 때문에, 사막동물은 물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은 물을 못 마시면, 여러분들도 사람도 똑같죠. 오줌을 소변을 볼 때 물을 마시지 않은 상태, 되게 갈증이 나는 상태에서 보면 오줌이 굉장히 진하죠. 농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고양이는 사막에 사니까 물 마실 기회가 많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소변이 굉장히 진하고 냄새가 굉장히 독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막 구석에 싸든지 잘 안 치우든지 하면은 냄새가 엄청나게 독하죠. 고양이 오줌 냄새는 진짜 독해요. 제가 이제 고양이를 옛날에 키울 때 고양이가 스프레잉이라고 해갖고 여기저기 오줌을 싸고 다녔는데, 진짜 닦아도 냄새가, 소파에 쌌어요 얘가. 몇 번 싸지도 않았는데 닦아도 냄새가 결국은 안 지워져서 결국은 소파를 버렸어요. 그래서 고양이 오줌이나 이런 거는 병원에 냄새가 굉장히 심하게 나기 때문에 꼭 보는 즉시 치우는 게 여러분한테도 편합니다. 자, 수술실 개수대랑 수술대 청소. 기본적으로 외과 때 배우겠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수술대 같은 데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스테인리스 스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청소하기가 그렇게 어렵진 않고 수술대가 오염이 나면 큰일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하고 수술 기구 같은 것도 깨끗하게 청소를 하고 뭐 개수대 같은 경우도 깨끗하게 해놓고 개수대 하수구에는 이것저것 있게 되겠죠. 뭐 사료, 털 이런 것들 항상 깨끗하게 유지를 하고 기계 근처를 소독할 때에는 기계에 소독제가 묻어도 흡슬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된다. 기계가 물이 들어가면 망가지는 경우가 있죠. 특히 뭐 알코올이라든지 이런 거 그런 것들 기계 비싼 기계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 진료 후에는 어떤 진료에 상관없이 진료 후에는 무조건 스프레이랑 걸레를 이용하여 진료대와 의자를 소독을 해야 되고 체중계 아까 소독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진료실 주변 바닥에 이물질이 많이 떨어진 경우 제거를 해야 한다. 자, 이제 관리, 뭐 쓰레기통 관리. 쓰레기통은 기본적으로 일반 쓰레기가 있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종량제가 아니고 분리수거. 그쵸? 여러분들 뭐 주사 같은 거, 주사위 같은 것도 하나 꺼내고 나면 박스가 다 남아요. 그쵸? 워낙에 이제 분리수거할 게 많다 보니까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중요한 거 뭐예요? 감염성 폐기물.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주사기처럼 뾰족한 폐기물. 그쵸? 그런 것들. 그래서 쓰레기통의 위치, 종량제 봉투 같은 거 숙지해야 되고 각각의 쓰레기통은 매일 소독제를 뿌려 소독하는 휴지를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쓰레기통 벽과 바닥을 닦아 소독한다. 작은 병원에서는 원장에게 가장 눈에 쉽게 띄는 것이 쓰레기통이다. 진짜 맞는 얘기예요. 꼭 제가 일하던 병원 원장님도 쓰레기통 왜 안 비웠어요? 이 말 제일 많이 해요. 그래서 제일 눈에 잘 띕니다. 쓰레기통 항상 잘 비워주시고 분리수거 잘 해주시고 약제실 관리. 약제실은 어때요? 보셨죠? 약 만드는 거 직접 보셨죠? 파우더, 그 약 파우더가 항상 그냥 뿌옇게 날아다니는 데고 그렇기 때문에 먼지가 제일 많이 끼는 곳이에요. 그래서 퇴근 전에 약 사발, 약 분배기, 그 다음에 다른 부분 같은데 어느 정도 먼지가 끼지 않도록 청소해 주는 게 좋아요. 테이블도 항상 손걸레로 닦고 약 스푼, 브러쉬, 거름망은 약 사발 안에 넣어 정리하고 가루 있으면 브러쉬로 제거를 하고 혹시 개봉한 앰플 같은 거 있는지 확인하고 파라핀 필름으로 밀봉하고 만약에 쓴지 오래됐으면 버리고 버릴 때는 앰플은 어때요? 앰플 깨면 어때요? 앰플 깨면 뾰족뾰족하죠? 그쵸? 뾰족뾰족한 거 쓰면 어떻게 돼요? 손을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주사기를 놓는 그런 폐기물에 같이 넣어야 되죠. 앰플 같은 거 손 베지 않도록 꼭 주의를 하셔야 되고 약제실은 그래서 이게 약제실이에요. 뭐 많이 보셨죠? 먼지가 끼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보통 여기 있는 믹서기로 팍 갈아고 약이 많죠? 믹서기로 팍 갈아가지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뭐 막자사발 같은 걸로 갈 수도 있죠. 갈아가지고 여기다가 봉지 넣고 조금씩 다 배분하죠. 14일이면 7일이면은 보통 하루에 2번 먹이니까 14봉지로 배분해서 여기서 포장해가지고 내보내죠. 보면은 약제실 안에 대부분 이런 앰플 같은 거 같이 써요. 그러면은 이 앰플 같은 데 먼지가 까맣게 낍니다. 물론 이런 통에다 보관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고 이런 테이블 같은 경우도 유리로 되어 있든지 아니면은 진료대 테이블 같이 빤빤한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파우더 같은 게 많이 껴요. 여러분들이 항상 닦아주시는 게 좋은데 기본적으로는 청결을 위해서 닦지만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약제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누런 거 보세요. 노란 거. 파우더가 계속 날아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공기청정기를 들여놓는다든지 아니면 미세먼지를 측정해보면 진짜 어마어마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호흡기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깔끔하게 이런 파우더 같은 거 닦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세탁물 관리 보시면은 세탁기로 빨아야 할 거, 뭐 스크럽, 수술포, 수건, 방석 이런 것들 손으로 세탁해야 될 게 있죠. 왜냐하면은 변이 묻어 있거나 이런 것들 같이 빨면은 냄새가 다 같이 나요. 다 걸레 냄새, 다 똥 냄새 나니까 어떤 것들은 손으로 1차적으로 세탁을 하고 빨아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락스에서 1차적으로 소독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빨아야 될 것도 있죠. 격리실 같은 경우는 자, 세탁물 관리, 세탁기에 세탁물 넣기 전에 털이나 먼지 제거하고 세탁이 다 된 세탁물은 보풀이나 먼지 떼어서 관리하고 스크럽, 수술포, 수건은
꼼꼼하게 먼지 이렇게 돌돌이 같은 걸로 먼지 제거 후에 잘 접어서 보관하고 방석 잘 하고 바로 건조시켜야 되죠. 바로 건조시키지 않으면 구김도 구김인데 냄새가 많이 나고 냉장고 정리할 때는 캔 사료 상하지 않도록 하죠. 보통 이런 식으로 그 처방식 사료 같은 거 아니면은 뭐 리커버리라든지 이건 리커버리 사료인데 어때요? 젖어 있는 사료 이런 거 습식 사료라 그러죠. 그러면은 가격이 있으니까 한번 까서 뚜껑만 덮어놓고 아니면 랩으로 씌워놓고 몇 번씩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상하거나 냄새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래됐다 싶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버려주셔야지 식중독이 발생하지 않겠죠. 백신, 치약, 그 다음 식이캔 같은 거 잘 정리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상시 위생 업무는 뭐 시도 때도 없이 관리해야 되는 부분, 대기실, 접수대, 보호자들은 청결한 환경과 병원 진료 서비스의 질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항상 청결한 환경을 유지한다. 수시로 쓸고 닦고 하는 게 좋고요. 출입문 유리라든지 의자라든지 제일 많이 묻는 게 털, 그쵸? 그 다음에 꼭 커피를 먹고 그 다음에 동물한테 물을 주고 종이컵 같은 데다가 그냥 가요. 좀 치우고 가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치워야 되고 대소변 보는 즉시 치우고 이번 장 청소는 이게 지금 아까 아침에 왔을 때 우리가 배웠고 이거는 시도 때도 없이 상시 위생 업무인데 결국은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번 장 청소 보는 즉시 이제 치우고 그 다음에 뭐 유리라든지 이런 거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것이 좋고 수액을 달고 있는 반려동물을 옮길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케이지를 옮길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수액이라는 게 줄이 연결되어 있는데 잘못하다가 빠져버리거나 아니면은 수액 잠깐 뺐다가 해야지 해놓고 수액 열어놓고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연결 안 하고 과수화돼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 주의해야 되고 바닥 청소, 진료대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프레이랑 걸레 아니면은 뭐 막대 걸레 같은 거 이용해서 잘 청소하도록 하고 걸레 같은 거는 빨대 다른 세탁물과 섞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고요. 관리도 똑같아요. 재활용품이라든지 종량제 쓰레기통이라든지 이런 것들 중간중간에 차면 버리는 게 좋고 쓰레기통이 70% 이상 차면 비우는 게 좋고 발로 밟아 압축하고 퇴근할 때는 어때요? 예, 퇴근할 때도 결국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병원별로 매뉴얼이 정해져 있어요. 출근해서 어디 청소하고 중간중간 어디 청소하고 집에 갈 때 어디 청소하고 그래서 올 때는 처음에 아침에 왔을 때 보통 바닥 청소하고 뭐 유리 청소하세요. 그 다음에 중간중간 진료대랑 체중계랑 그 다음 접수대 닦아주세요. 그 다음에 집에 갈 때 쓰레기통 비워주세요. 그 다음 세탁 돌리고 가주세요. 이런 것들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는 병원별로 상이하니까 그냥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퇴근 전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쓰레기도 마찬가지. 대신에 쓰레기는 집에 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 내놓고 가죠? 그래서 보통 집에 갈 때 쓰레기 관리하고 재활용품 역시 내놓는 날짜 숙지해서 내놓도록 하고 청소기 같은 경우 안에 그 먼지 바지라든지 통 같은 거 잘 관리를 해서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그 소독약 같은 경우는 병원마다 사용하는 방법이 좀 다르다고 그랬고 희석 비율도 좀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보통 소독약이 종류가 이제 뭐 벤자이코늄도 있고 포비돈 요오드, 크로로헥시딘, 그다음 뭐 기본적으로 알코올 제일 많이 쓰겠고 그래서 또 락스, 차염산 나트륨 이런 것들 하게 되고 보통 이런 게 들어오면은 뭐 5%니 뭐 0.5%니 이런 식으로 대부분 희석해서 쓰는 게 됩니다. 정제수에 희석해서 사용하게 되고 그 비율은 병원마다 다르니까 과산화소 같은 경우는 보통 3%로 쓰죠. 근데 희석해서 쓰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3%로 만들어서 나와요 대부분. 그쵸? 뭐 알코올 같은 경우도 알코올 원액을 희석해서 사용하는 데도 있고 이미 70% 희석된 걸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병원마다 다르니까 보통 락스 같은 경우는 이제 희석 배율이 있죠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뭐 세수대 하나에 반컵 정도 넣어서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뭐 사용법은 잘 아시죠? 그래서 뭐 좀 담근 후에 방치한 후에 닦아내는 게 좋고 뭐 식기부터 해서 다양하게 다 쓸 수 있죠.
벤잘코늄, 양성계면 활성제, 클로르엑시딘, 요오드 다 이것저것 사용을 하게 되고 클로르엑시딘이나 요오드 이런 것들은 보통 환경 말고도 피부에도 많이 사용하죠. 강아지든 고양이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을 때 그 파보 쪽 파보 요 두 개 있죠. 얘네들은 에탄올로 안 돼요. 에탄올이 이제 알코올이죠. 알코올로 안 돼서 보통 뭘 쓰나요? 네, 락스 계열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한 전염병 같은 경우는 대부분 락스를 쓴다고 보시면 돼요. 다른 것들은 웬만해서는 알코올이 다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 전염성이 가장 심한 얘네 때문에 보통은 끝나고 나서 락스를 쓰는 편이고 대부분은 이제 락스 쓴다고 보시면 돼요. 이런 애들은 대부분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전염병이 굉장히 심한 격리 환자의 경우에만 쓰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에탄올, 그 알코올로도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레졸은 잘 안 써요. 병원에서 옛날에 많이 썼는데 이게 냄새가 엄청 독해요. 그래서 보통 병원 이제 심하게 청소할 때, 크게 청소할 때, 뭐 그럴 때는 이제 크레졸 쓸 수는 있는데 보호자분들이든 이제 일하는 분들이든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냄새에 대한 거부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안 쓰는 편이고 많이 쓰는 게 보통 알코올 그리고 아까 봤었던 클로렉시딘. 클로렉시딘은 색깔이 약간 분홍색도 있고 민트색 나는 것도 있어요. 병원마다 쓰는 게 좀 다르고 희석하는 비율도 다르고 그 다음에 포비돈 요오드 같은 경우는 어때요? 효과가 좋긴 한데 그걸 쓰면 어때요? 색깔이 빨개지죠. 빨간 약이라서.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는 보통은 이제 환경할 때는 잘 안 씁니다. 그래서 피부 같은 데서만 많이 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죠? 뾰족한 거 바늘 같은 거 넣는 통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제대로 구분해서 넣지 않으면 다음 사람이 손을 다쳐요. 메스, 슬라이드 글라스, 바늘, 그 다음에 그 수액 같은 거 놓고 수액이 아니고 그 라인 같은 거 잡고 나서 카테터 종류. 그 다음에 아까 한 게 뭐였죠? 뭐였지? 기억이 안 나네 나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네, 그렇게 어쨌든 뾰족하거나 앰플 날카로워서 다칠 수 있는 것들은 반드시 안에 넣고 그 다음에 일반적인 감염성 폐기물은 요 마크가 새겨진 봉지 그리고 요 박스에다가 넣죠. 그래서 피라든지 분비물이 묻어서 감염될 수 있는 거 넣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몇 달에 한 번씩 수거해가고 이렇게 되죠. 예, 고생하셨습니다. 동물 등록부터는 다음 시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